남북한 동포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포커스 시간이고요. 제르치지스키 박사님, 이희성 박사님 모시고 김정은 정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파워랭킹 시간입니다. 세 사람의 권력의 강도를 비교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동강TV 북한 정세 불안정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실 이희성 박사님, 쇼드르 제르치스키 박사님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북한 군 전문 취재 박사학위, 러시아 출신이시고요.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국립인문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지금 제르치스키 박사님은 소련 체제에서는 살아보셨나요? 어릴 때? 아주 조금씩. 저는 88년생입니다. 기억이 있지만 이게 소련이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 그때 유학할 때입니다. 레닌그라드 레닌대학에서. 붉은 길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 지금 2012년 공식 출범. 최고사령관은 뭐 2011년 12월 30일 날 아버지 죽은 2주 뒤에. 지금 김정은 정권 내구력 기반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안정, 안정, 상대적 안정? 상대적 안정성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편으로 좀 이렇게 불안전한 변수도 있지만 그래서 곧 만날 것이다 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과 불안정이 공존한다.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김일성 시기와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떨어지죠? 흔들리는 건 맞죠? 김일성 시기가 너무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시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초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도 있고, 초반기에 김일성은 참 많은 위기를 맞았지만 후반기에서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약 57년까지 초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암살미수 사건도 있었고 6.25 전쟁도 있었고 8월 총파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복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이 역시 노력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평가를 제외한다면 굉장히 유능한 정치력을 보인 건 맞죠. 왜냐, 처음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닌데 정적들을 모두 제거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실패를 했어야 되는데 김일성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김일성은 사실은 김일성 정권은 소련의 위선 정권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소련 통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그게 건상권에서 아마 볼 수 없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파 사건이 끝난 그 다음에 이제 갑산파까지 모두 제거한 1960년대 이후 60년대 말부터는 사실상 김일성 전성시대 아닙니까? 네, 제 느낌으로는 아마 67년부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때 유일사상 체계가 선포되었고 소위 5.25 교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단선전 사업만 해내 대하여라는 그 비밀 연설이고 그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정치 체제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사상 체계. 그러면은 이제 김일성은 항일 빨치산이라고 하는 정치적 유산이 있었어요. 어쨌든 과장됐지만 그 다음에 물론 소련의 지원, 공산권의 지원이지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종합 국력이 대한민국을 앞섰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자산과 경제력, 그 다음에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성기와 비교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지금 정치적 권위도 취약하고 항일 빨치산도 없고 경제도 취약하고 그 다음에 핵을 가졌지만 국방력은 재래식 전력은 대한민국의 절대 열세거든요. 대한민국이 5위고 북한이 36위거든요. 그러면 김일성 60년대 후반 이후에 김일성의 요 시기와 지금 현재의 김정은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렇죠. 냉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냉전 시대 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은 혹시 전쟁이면 다른 위기를 생기면 소련과 중국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지금은 뭐 러시아 아니면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 정도 도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러시아 지금은 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군의주의 국가이지만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시진핑 정권이 마오쩌둥 정권이란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정일 시기와 비교하면 또 다르죠. 왜냐하면 김정일은 94년 김일성 죽고 고난의 행군. 이제 북한 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원래 북한 인민들은 미공급기라고 그러거든요. 미공급기. 그렇죠. 이 시기 김정일 시기와 비교한다면 어떨까? 김정일 시기도 또 나눠지죠.
고난행군기, 그다음에 남북관계 전성기 이때랑. 네, 김정일 아마 그 북한 지도자 3명 중에 제일 큰 위기를 맞은 사람이 아닐까 제일 큰 위기다. 생각하게 김정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보다 더 큰 위기였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근 시대는 그것이 정말 전례가 없었던 위기고 아마 6.25 전쟁과만 비교할 수 있는 비극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에서 육군단 사건도 있었고 육군단 그리고 사건, 여러 예. 가지 푸른제 학군 사건도 예, 있지 푸른제 않습니까? 유학파들이 반체제 받아 반체- 숙청된 예, 육군단은 쿠데타 그렇습니다. 설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확실히 김정은 다도 시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아마 더 큰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밌는 결론이 나오네요. 네, 김일성도 초기에는 소련파 허가이부터 시작해서 예. 그다음에 중파 사건, 갑산파, 국내공산파들, 연합파들 그렇죠. 이런 치열한 투쟁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정일 시기에는 육군단 사건, 푸른제 유학파 사건에서 네, 실제로 도전이 있었네요. 네, 그런데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은 일방적으로 장성택을 제거한 거지 장성택이 모종에 뭘 시도를 했다 이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위기는 현재까지 선대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안정화되어 있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일성 시기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6.25 전쟁이 아닐까 생각하게 한국전쟁. 됩니다. 만일 중국 군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확실히 사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김일성은 결국 그 한국전쟁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헌영 같은 남로당 제거했죠. 제거했고 하와이 같은 소련파들 제거했죠. 그렇죠. 그게 그 승리라고 선포했고 그렇죠. 그리고 소련 통제로부터도 많이 벗어났네요. 그렇죠. 아마 본인은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왜냐 그때 이미 전세를 바꿨거든요. 김일성 유일 체제로 가는. 네, 자 그러면 뭐 당연히 김정일 시기는 고난행군기가 가장 큰 위기일 거고. 예. 자 그러면 김일성에 비해 김정은의 정치적 위상은 어때요? 김일성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일성 전문가신데. 김일성이 아마 제일 위상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게- 김일성을 100이라고 보면 점수로 김정은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그건 짓궂은 질문인가요? 그것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뭐 70, 80 정도 아닐까. 어유 70, 80이요? 그러면 김일성이 100이면 네. 김정일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김정일은 아마 60 정도 아닙니다. 아, 더 낮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일성이 100이면 김정은은 70, 80, 그 다음에 김정일은 60이라고 보셨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위기 때문에. 네, 고난의 행군, 기근 시대는 미군급 시대는 그게 북한에서 누구나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김정일이 고난행군 겪고 나서 남북관계 파격적으로 나옵니다. 2000년 정상회담하고 2000년부터 죽기 한 2011년까지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때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았어요. 네.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시기에는 식량난도 계속되고 있고 아사자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김정일 시기와 지금 경제난에 처한 김정은 시기보다는 그래도 김정일 시기가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경제력이 좋은 건 맞죠? 네, 하지만 김정일 시대 그 경제적 위기는 거기에 코로나 위기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지도자 탓이 아니고 어떤 자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설명을 있죠. 한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뭐 코로나 그 책임도 있지만 당연히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초기에는 전문가들이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 3년, 4년. 저도 그 부분에 많이 주목을 했고, 이제 만 12년을 이제 경과 그 이후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이 선대에 비해서 어린 나이에 준비도 없이 집권했는데, 그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은 아마 다른 체제를 기억하지 않잖아요. 김씨 가문 밑에만 살았던 사람들은 북한 대부분이고 제일 나이 많았던 할아버지들은 일제시대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냥 감수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련 체제가 예를 들면 언제 흔들리게 되냐면은 크루셰프 시대부터. 왜냐면 크루셰프가 갑자기 그 단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단체 회의에서 나왔고 스탈린이 완전히 살인마였다. 스탈린을 격하하니까. 그렇죠. 격화를 해서 그래서 그때 전체 공산권이 큰 그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신처럼 모셨던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뭐 북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고 뭐 김일성이 나쁘다, 김정일 나쁘다 이런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체제가 안전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격하는 아니지만 최근에 할아버지 태양절 지우고 네. 그다음에 위대한 자기가 태양으로 등장하고 이게 공개적인 비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김정은에게 득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해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마 의문이 가질 수 있지만 김정은 견해는 그 사상적인 현면이 뭐냐면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훨씬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김정은의 과속 우상화보다는 그렇죠.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가 더 큰 충격일 거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전문가는 뭐 견해하는 수련 아니면 뭐 진행하는 지도자 호칭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 수도 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일반인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단문이도 아닌 뭐 일반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그냥 호칭이지. 그리고 뭐 갑자기 남조선 아니고 어떤 한국이라고 호칭을 사용하는 거 통일이도 필요 없다고 선포가 그 이렇게 사실은 영구 분단 만세 맞죠. 주장과 다름이 없는 전체적 노선 변화가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두개 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두 개를 굉장히 비난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영구분단 만세 그렇죠. 하니까 그게 충격일 거다. 과거의 것이 뭐 미지승년이만 주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역시 지금은 자신도 미지승년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북한 주민들이 딴 건 몰라도 네, 민족과 통일 개념 폐기한 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 사람과도 만났을 때는 네. 거기 통일이 정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국가로 배워서 그렇지 않고 정말 마음속에서 남조선 현지들과 언제나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통일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매우 많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김정은의 연설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북한에서는 지금은 마음속에서 뭐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제가 오늘 흔들리는 김정은 그랬는데 우리 이휘성 박사님, 제르치스키 박사님께서는 정치적 과속 우상화 그거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민족과 통일을 폐기한 건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그 충격이 훨씬 클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에 미제 승냥이라고 그랬는데 두개 조선 조작 행동을 하는, 그런데 본인들이 승냥이가 됐다. 예, 제르치스키 박사님 모셨고요. 이희성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예,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